대한민국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습니다. 마약의 생산은 말할 것도 없고 유통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 범죄가 빠르게 늘면서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최근 5년 새 마약 사범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1, 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이 확산하고 범죄의 양상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 범죄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전북지방 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전주지방검찰청 박노산 마약 전담검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태용 전북본부장,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상열 센터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약과 관련된 돈의 전문가 네 분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토론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수 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마약 범죄는 본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민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동안 마약 관련 범죄들을 변론하기도 했고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박 검사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2018년에 처음 마약 전담을 맡은 이래로 발령받은 청마다 꼭 한 번씩은 마약 전담을 해왔는데요. 최근처럼 마약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약 범죄가 그만큼 양과 질 측면에서 사회 존속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전주의 대표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신태용 본부장님. 예, 마약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갑자기 마약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했던 것들의 일부가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이 마약류 관련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열 센터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시사 토크를 통해서 마약류의 위해성을 좀 인식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기 위한 마약류에 대한 대안이 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8일이었죠. 식약처가 전국 34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실시한 마약류 잔류 검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전국 34개 처리장에서 모두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경우에는 전주 하수 처리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3년 연속 이제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이 나왔고 또 암페타민도 역시 3년 연속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또 엑스터시 성분도 검출이 됐는데 박 검사님, 도내 마약 상황 전국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18년에 전라북도에서 단속된 마약 사범이 총 85명이었는데 2022년 보시면은 204명으로 약 2.5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전국 대비로 보면은 2020년만 보면은 1.1% 수준으로 전라북도의 이 전국 대비 인구가 한 3.4%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라북도가 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만 2018년 이후의 추이를 보시면은 원래는 0.7% 전국 대비 전라북도 마약 사범이 0.7%였다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도 이제 마약 범죄가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거는 그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연도의 흐름에 따라서 마약 사범 총량이 우상향으로 지금 오른쪽 위쪽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보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특징적인 추세가 20대가 그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은 2018년에 저 주황색이 20대인데요.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에 약 6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20대가. 그리고
그 주도하는 연령층을 보면은 2018년에는 40대가 주로 마약 사범의 가장 많은 연령층을 차지한 반면에 2022년에 와서는 20대가 월등하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이 10대인데요. 맨 밑에 노란색 보시면은 2020년까지는 0명이었던 10대 마약류 사범이 2021년 3명, 2022년에는 4명으로 이제는 중고등학생 또래까지 마약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학수 회장님, 그만큼 그 돈의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마약 사건도 좀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마약 범죄는 이제 넓게 보면은 그 대마관리법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 마약 범죄는 제가 90년대 중반에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범죄라는 게 굉장히 예외적인 범죄였고 주변에 잘 발견하기 어렵고 되게 뭐 무슨 도박을 한다거나 또는 조직폭력에 관련된 쪽에서 좀 더 많이 발견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뭐 시골에서 혹시 또 뭐 적발되는 사례들 보면 뭐 대마초 또는 집에서 양귀비 키우는 거 또는 그 청소년들이 뭐 본드 흡입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뭐 엑시터시라는 것도 나오고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뭐 펜타닐까지 소위 좀비 마약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인 전라북도까지도 계속 그 오염도랄까요? 그 범죄의 빈도는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다 보면 이제 초범들은 되게 가족들이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범, 삼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가족들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예. 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사를 붙여서 재판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마약 사범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앞서서도 언급이 됐는데 20대의 경우에는 뭐 한 6배까지 이렇게 급증을 했다는 말씀 들으셨을 텐데 10대, 20대 이렇게 그 마약 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태용 본부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약류의 유통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0대, 20대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마약류 정보를 알게 되고 또 구매하게 되고 또 투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 젊은 층의 마약 노출 무엇이 더 문제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 무엇인지 네 분 말씀 차례로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수 회장님. 네, 사실 이 청소년들의 그 마약 접근이 쉬워졌다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심해서 원래부터 빠져나오기 힘든데 또 청소년들은 호기심도 많고 또 자기 억제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더 쉽게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경제력하고도 관련된 되었는데 그 이제 또 돈이 필요하면 그 단순히 작은 범죄뿐만 아니고 아예 마약 유통까지 손을 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마약류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 검사님 어떻습니까? 그 수사 경험상으로는 10대, 20대 마약 사범하고 그 방금 그 본부장님, 마약대치 본부장님 말씀하신 SNS 마약 거래 결합이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약 사범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인맥을 통해서 직접 이제 연락을 하고 대면으로 거래를 한 반면에 그 SNS에서는 아예 그냥 판매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아예 띄우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문을 받아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 방식이 영업성과 대량성을 크게 띠는데요. 제가 그거 좀 기사들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혹시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적발되는 그런 어떤 공장형의 그 마약류 대량 생산 그런 범행들도
다 SNS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거든요. 더욱 이제 10대들은 이 SNS라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친숙함을 느끼고 능숙합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그래서 더 쉽게 접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의 마약 사범 증가는 그 신종 거래 방식이 10대, 20대들에게 통했고 그 통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마약 유통이 대량화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태용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신체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면에서 보면 성숙 시기에 있는 그런 10대들의 경우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서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거죠. 마약류 사용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대들의 경우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성인들에 비해서 더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상열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앞에서 이제 전라북도 약 200분 정도가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마약류 범죄 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 범죄인이 20이 넘으면 이게 통제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1999년에 23이 됐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530점 정도 됐거든요. 또 하나 암수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마약에 관련돼서는 암수 범죄 지수가 2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약 5천 명 이상의 마약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증가한 가장 큰 걱정은 우리가 20, 30년 전에 청소년 또래 관계에서 흡연이 마치 어떤 또래 문화처럼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마약 자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들이 마치 또래 문화처럼 확산될까 봐 가장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미국의 경우에 12학년의 약 43.6%가 마약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18세에서 25세 사이에 4분의 1이 현재도 불법 마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확산될까 봐 하는 가장 큰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그 한 유명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크게 그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이랄지 유명 인사들이 한 번씩 마약 투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젊은 층들의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가 있고 또 동경하는 그 연예인들이 이런 문제에 휩싸이다 보면 마약 범죄 자체를 조금 가벼운 일탈 행위 정도로 그 도덕적인 경계심이 좀 낮아지는 그런 우려도 좀 있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요즘 MZ세대의 특성을 보면요. 집에 가족 사진은 없어도 유명한 연예인 브로마이드는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웅이나 연예인, 유명인사에 대한 MZ세대들의 동일시라고 하는 정신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언론 보도를 대할 때 나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마약에 대한 친화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연예인들이 빨리 복귀하게 되면 이게 가벼운 문제구나.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큰 피해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들을 줄까 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유통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마약 구입 가이드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검사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마약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언론 보도 되기 전에 이미 신종거래 수법이든지 이런 걸 터득하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젊은 층이 뭐 원래 마약을 안 하다가 그 언론 보도를 보고 호기심을 생긴다. 젊은 층은 주로 음성 정보를 얻는 창구가 요즘은 언론 보도가 아니고 SNS나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고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그런 언론 보도보다는 오히려 마약 광고랑 유혹성 게시글을 보고 거기에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언론 보도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그 마약 거래 수법이라든지 그 결과를 알아야 처벌 결과 같은 것을 알아야 이들이 자신도 보호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사용하는 그 SNS에서
마약 광고글이 막 떠다니고 다닌다. 이런 걸 알아야 지도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신태용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검사님 말씀도 맞으신데 어떻게 보면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TV에 출연을 하면 마약류 범죄가 조금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너무 상세하게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모방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너무 상세한 보도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도 뭐 기자들이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나 범행을 보도를 할 때 부작용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지난 4월인가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 사건이 벌어져서 크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내부는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센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과거에도 그 ADHD 치료제가 마치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 이런 식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불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약류를 접하게 된 청소년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좌절했던 청소년들, 아니면 너무 지루함을 못 찾는 청소년들, 아니면 자존감이 낮거나 은둔형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서 몰래 마약을 접하게 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 사회, 특히 MZ세대의 정신 건강을 피해를 주는 가장 그 극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태용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30년 가까이 마약류 중독자를 만나고 상담하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중독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이 마약 음료 사건은 제가 겪었던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마약을 통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거의 막바지에 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도 마약류 통제 불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우리 굉장히 사건 자체가 준 충격도 있습니다만 그 엄중하게 해석을 하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박 검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10대 마약 범죄 아까 제가 저 차트에서 설명드린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10대들이 스스로 마약을 하겠다고 한 사건이 아니고 학원가에서 이제 기억력 증진 음료라고 줬는데 그걸 마셨는데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 10대들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 자녀가 지금 마약을 투약했다, 신고하겠다, 돈 내놔라 이렇게 공갈을 한 사건입니다.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을 저희는 마약 공급 사범의 적극성이 심해져서 이제는 공격성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마약 범죄를 보통 여태까지는 자신을 파괴하는 범죄로 알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파괴하는 범죄로 발전을 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속칭 예전부터 몰래뽕이라는 단어는 있었는데 이렇게 10대 학생들을 속여가지고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건 도를 넘어선 거고요. 예전에 유명 클럽에서 또 그 데이트 마약 성폭행 사건, 그 사건도 강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투약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전 국민한테 큰 충격을 줬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지역에서도 또 최근에 다른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는데 내기 골프를 하자고 해놓고 그 사람 없는 사이에 커피에다가 약을 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골프 실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로 판돈을 챙긴 그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마약 범죄가 그 강남과 학원과 사례에서도 보듯이 개인의 중독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활용 수법이 다양해지고 공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김학수 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뭐 본드를 한다든가 또는 뭐 엑시터시 이런 걸 어떻게 유통경로를 통해서 얻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투약하는 수준에 끝난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유통도 하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공갈, 협박하는 것까지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또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서울의 지하철 화장실에서 고등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됐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몸에서 검출됐다는 건데요.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순히 마약 범죄로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예방과 치료 또는 그 갱생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않고서도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회장님? 예, 아까 잠깐 우리 박 검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본인이 모르게 몰래 뭐 음료 같은 데 넣어서 그걸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그걸 잘 밝혀낸다면 처벌도 받지 않을 텐데, 사실 또 이게 서로 엮이다 보면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걸로 다툼이 생기고, 또 본인이 사실은 몰랐는데 알면서 투약한 걸로 몰려서 처벌받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겠죠. 그래서 자꾸 그걸 숨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 오히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재범, 산범까지 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고 그랬든 또는 알고 호기심에 그랬든 바로 처음 단계에서 상담도 받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가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초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검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고를 바로 해야 되고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좀 허위 정보 같은 것들이 있던데, 뭐냐면은 이 몰래 투약한 사람은 몰래 투약을 시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상대방한테 몰래 투약시킨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뭐 얘기도 도는 것 같던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마약류 관리법상 범죄가 되고요. 더더욱 공격성과 반인류성이 있기 때문에 양형도 훨씬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바로 하셔서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라도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독성이 워낙에 강해서요. 그래서 본인의 증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때 제가 기억하실 기관으로는 전북도청과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 여기 본부장님 계시는 그곳을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북도청에서는 마약 치료 중점병원과 연계를 해서 마약 의존성 극복을 위한 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한 그 마약 재활을 위한 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이 두 곳에서 좀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은 안전하게 잘, 처음 해보신 거니까 투약을 받으신 거니까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약에 노출된 경우도 신속하게 그 대처를 하는 것이 중독성으로 가는 것을 좀 더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호기심이라든지 뭐 다른 이유로 해서 본인이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마약에 노출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끊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상열 센터장님. 처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경우가 또 주변에는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가족 간의 건강성, 개인의 건강성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성들이 특히나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고독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아니면 방구석 중독자들, 이 청소년들 중에 이런 친구가 가장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앞에서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기관도 있지만, 물론 원광대학병원도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 병원으로 현재 지정돼 있고, 저희 현재 제가 원광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데 현재도 저희 보호병실에 한 분이 또 입원해 계시긴 합니다. 또한 그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는 중독 팀들이 있습니다. 또 전주육상 군산에 통합 중독 지원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빨리 청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태용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앞에서 대충 이야기가 다 나온 것 예. 같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저희 마약퇴치운동본부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처벌이 두려워서 숨기면 마약류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라북도가 최근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유관기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금 열심히 또 수사를 하고 계신데요. 검경 현재 역할 분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마약 관련 수사도 사실 권한과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반 수사와 다를 바가 없이 이제 검찰도 직접 수사권이 있고 경찰도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할 때는 경찰의 신청으로 검찰이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반론을 넘어서서 검찰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올해 4월에 마약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그때도 수사에 관해서는 마약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신속성과 기동성이 중요하다라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는 이제 깊은 공감대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마약 범죄가 특성상 이제 은밀한 곳에서 치고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빨리 그 파악을 해서 체포를 하거나 또 압수수색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영장 신청 같은 게 있으면 정보를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신속하게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관련해서는 그 범죄의 무게에 비해서는 처벌이 조금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범이랄까 아니면은 그 반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그 항목들이 이제 그 감형의 사유로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양형 기준을 조금 더 엄격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수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대법원에서는 이제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라는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 양형 기준에 또 담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과거에 좀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요소들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또 한편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처벌이 무거워지면 그게 무서워서 초기 범행을 한 사람들이 자꾸 음지로 숨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마약 범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처벌이 강화되어야 되는 건 명확합니다. 올해 법무부에서 밝혔듯이 2021년 마약사범 실형 선고율이 50% 이하가 됐거든요. 그 마약 자체가 중독성이 워낙 강하고 재범률이 높은데 이제 처벌이 경미하게 되면 경각심도 또 더군다나 약해져서 일반 사회에서의 그 마약 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도 구형 강화와 또 법원에 대한 양형 기준 조정 의견 제시를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어찌 보면 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퇴치와 치유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마약류 범죄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를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판매한다든지 판매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유통 사범들은
법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독자들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기도 하지만 중독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단순 투약자일 경우에는 재활할 수 있는 기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마약류에 대한 개인의 동기적인 측면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MZ 세대들에게 놓고 보면은 그 마약류를 자신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공격성, 충동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아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고립한 청소년들, 또 아울러서 실패나 좌절, 불행 이런 것에 대한 탈출구로서의 어떤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흥미를 쫓는 또 지루함을 못 찾는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초범했을 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방과 재활, 복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구분해서 양형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정신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의 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처벌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이냐도 굉장히 사안에 따라서 이게 제조자, 판매자, 뭐 소비자 입장을 다양하게 또 살펴봐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방과 치료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소중한 길을 또 열어놔야 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장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류에 대한 정책상 처벌만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죄에 이르렀고요. 결국은 예방, 교육, 재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뇌 질환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우리가 필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성향, 유전적 성향, 신체적 성향, 또 최근에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이 부도덕한 의료인을 통해서 양산되고 있는 마약류 진통제 또 아니면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오남용되면서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계 내에서조차도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고 또 아울러서 중독자에게는 치료되고 재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그래서 그런 것이 마련되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태영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으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을 둘 다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통사범들 이거를 엄벌하는 거죠.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가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약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는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검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예방과 치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중독이라는 개념상 당사자의 의지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담배 끊는데 의지가 없이는 금연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의지가 확인된 마약 사범에게는 처벌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과 치료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그 공급의 관점, 수요의 관점을 접근하는 거 굉장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사실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세기 이후에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발달이 마약의 온상이 되는 이게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재활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금 전에 박 검사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흡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치원부터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하더군요. 인체 모형도를 가져다 놓고 담배 연기가 들어왔을 때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고 또 이런 교육들이 초, 중, 고등학교까지 쭉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요즘 마약 관련 내용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투약 장면은 굉장히 노출되는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잦아졌습니다만 마약은 상대적으로 흡연에 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접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분, 특히 저 신태용 본부장님, 이상열 센터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마약류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미치는 장기가 뇌입니다. 우리 뇌에는 약 수십억 개의 신경 세포들이 앞뒤로 신호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약을 투자하게 되면 그 마약 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뇌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뇌의 전두엽이라고 있습니다. 뇌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학습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부위인데 마약류를 투여하게 되면 이 전전두엽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마약류를 투여하게 됐을 때 쾌감이나 즐거움만 생각하는데 마약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의 무서움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임상 외래에서 펜타닐을 오랫동안 장기 투여해서 조현병으로 진행됐던 많은 환자들을 본 적이 있고요. 특히나 금단 증상들 중에는 이게 신체적 금단 증상, 정신적 금단 증상, 사회적 금단 증상들이 있는데 마약을 투여했을 때 우리 뇌 속에는 보상 회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즐거움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마약을 투여하게 됐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갑자기 수십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의 즐거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도파민의 수용체가 현저하게 확 줄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낙이 없어집니다. 즐거움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아울러서 극단적인 경우는 환각, 환청들을 경험하게 되죠. 신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체적으로도 금단 증상에는 발한 또는 아주 심계 항진 또는 진전 같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겠고요. 사회적으로는 범죄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마약류를 생각할 때는 마약류의 금단 증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약류에 대한 금단 증상도 한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태용 본부장님, 그 마약 관련 교육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를 센터장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흡연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보급하거나 마약의 어떤 그 폐해를 접근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저희들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예방 교육을 통해서밖에 전달할 수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련 그런 예방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예방 활동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치료와 또 그 재활 시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잘 양성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치료 전문 병원이라고 알려진 곳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곡에 이제 마약 전담 병원이 있고요. 또 민간에서 보면 인천의 참사랑병원이 두 곳이 가장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온강대학교 병원이 현재 마약 치료 전담 병원이 돼 있고 최근 이제 김제에 있는 신세계병원이 전담 병원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전문가들은 좀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왜냐하면 마약류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재활한다는 것이 많은 인원이 투여돼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어떤 인력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 내 중독 전문가도 좀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시사 토크를 통해서 좀 뭔가 차차 대안을 좀 마련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전북에 마약류 전담 병원이 2곳이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 2곳 중에 한 곳을 제가 며칠 전에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중독자들이 그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병실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 또 의료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그 신종 마약도 이름이 낯선 신종 마약도 많아지고 또 유통 방식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사에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또 전라북도가 마약 청정국 또 청정 지역으로 그 명성을 다시 되찾으려면 어떤 점에 더 힘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김학수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마약은 유통을 막는 게 일단은 범죄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를 통한 음성적 거래가 많아지는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한참 속칭 그런 그 불법 동영상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화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도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범죄의 시작점 또는 그 진행 과정 등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게 하는 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박 검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희 수사기관들은 당연히 수사에 주력을 해야 되겠고요. 총체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관의 공조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실무협의체 구성하면서 얘기가 나온 게 교육청, 도청에서 초중고학생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려는데 전문 강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계시던 마약 퇴치 운동 본부장님하고 또 저희 검경 수사기관에서도 나름 전문가니까요. 저희가 교육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이런 게 이제 공조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조를 해야지 이제 마약류 퇴치에 중요한 효과가 생기는 게 하나는 수사나 이런 행정이나 또 민간 또 교육 이 분야들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에 의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각 기관의 전문 인력들 사이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학교에서 이제 교사가 이 학생들이 막 얘기하는 걸 잠깐 언뜻 들었는데 이게 마약 같기도 한데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같으면 마음에 묻어두겠지만은 마침 그 전날 박노상 검사가 거기 와서 교육을 했고 인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검찰청에 한 라인이 구축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너무 당연히 이건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 잘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보를 드리면 이제 그게 이제 수사 묻힐 뻔한 사건이 수사가 개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선생님과 저 사이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살짝이나마 됐기 때문이거든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제 어느 우수한 단체나 성공한 프로젝트에는 이런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구성한 실무협의체 자체는 기관 구성이 상당히 이 관내 행정이나 수사기관이 다 모여 있고 또 전문 민간기관도 모여 있고 하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이 몸체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 마약 금절의 승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분께서는 그동안에 그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을 접해 오셨던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가지씩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 회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아마 신문 많이 보시면 노 엑시트 릴레이 보실 겁니다. 마약은 정말 출구 없는 미로입니다.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혹시라도 입구에 갔다면 바로 되돌아서서 신고하시고 자수하시고 적극적으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초기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검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럼 저는 제가 자꾸 그 검찰이 나와서 교육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교육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생 마약 교육 방금 얘기했는데요.
대학교 상대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20, 30대 마약 범죄자 중 유학 다녀온 대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대학교 상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저희도 검찰 경찰도 협력을 약속을 했긴 했으나 대학교 그리고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태용 본부장님. 저는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들은 가슴에 아픈 사연들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약의 시작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도움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마약류 중독자들을 중독자라는 낙인을 찍지 말고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현 센터장님. 네, 그 마약 청정국이 되는 가장 기저에는 결국 그 마약이 필요치 않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이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함께 다루어지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 아울러서 마약에 관련돼서는 다크웹을 통한 구매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잘못된 매스미디어, 영화 같은 곳에 보면 마치 마약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는 것.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음이 취약하거나 고통스러운 청소년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보듬어서 이런 친구들이 그 불건강한 마음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치료될 수 있는 뇌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시키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됐으면 앞으로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마약의 심각한 중독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마약은 이처럼 쉽게 중독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함께 관련 범죄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